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님이 봄인 줄 알고 내복 벗었는데 너무 춥네요. 따뜻하게 입으세요. 아, 내복 입으셨구나. 겨울 동안에. 따뜻하시겠다. 저는 안 입는데. 아, 예, 알겠습니다. 아직 체력 자랑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정전기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특이한 이유네요. 그 얘기도 처음 들어보네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요. 대충 내복을 안 입으시는 분들은 두 부류잖아요. 몸에 너무 열이 많거나 아니면 이렇게 겹쳐 있는 거를 못 견디시거나 그런데 정전기가 너무 나서 내복을 안 입는다. 새로운 넘어가요. 이유였습니다. 네.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어요. 0925님. 어제 5학년 딸이 반장 선거에서 한 표 차로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이번이 두 번째라서 너무 속상해요. 아이고. 다시 안 나갈 줄 알았는데 네. 또 도전을 하겠대요. 참 선거 힘듭니다. JB 격려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아, 따님이 이런 얘기를 혹시 이해를 하실까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의 전통은 뭡니까? 3세번입니다. 왜? 아, 예. 그죠? 아직 한 번 남았습니다. 네. 또 불굴의 정신으로 도전하시면 됩니다. 한대요. 딸. 화이팅! 네. 네, 화이팅 하시고요. 초록이님은 오랜만에 생방 보시나 봐요. 유튜브 생방 라이브 보니 좋네요 라고 해주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또 어디 가셨다가 이제 오셨어. 앞으로는 가지 마세요. 하하하. 바쁜 일상이니까 그죠? 네. 자,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이렇게 촌철님들의 아침 인사 챙겨드렸고요. 이제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법무부가 긴급회의를 열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 금지를 해제할지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앞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약 석 달 전 해병대 차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인 이종섭 전 장관은 공수처에 반나절가량 자진 출석했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은 보안이 중요한 국방부 관행상 장관 때 업무 수첩은 이미 폐기했고 휴대전화는 필요한 부분만 임의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가 출석을 요청해 이뤄진 정식 조사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으며 주로 이 전 장관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이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며 이례적으로 수사 대상자의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이미 외교관용 공용 여권을 발급받은 이 전 장관은 또 후 국적기 편으로 호주 시드니로 출국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까운 지인들에게도 호주 출국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잠깐 짚었는데 네. 하루 사이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짚을 그렇습니다. 점은요? 뉴스 리포트에 나오는 한 대목. 이 전 장관이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는 공수처의 공개. 이걸 갖고 한번 두 개의 갈래로 나눠서 짧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업무 수첩은 이미 폐기했고 휴대전화는 필요한 부분만 임의 제출하겠다고 했다는데 도대체 뭘 적극 협조한다는 겁니까? 이걸 빼놓고 나면 결국 남는 협조 방법은 뭡니까? 공수처가 오랄 때 오고 가랄 때 가겠다. 이런 건데 이것도 불가능하잖아요. 출국하게 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뭘 어떻게 적극 협조한다는 건지가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 공수처는 이종섭 전 장관의 입장을 왜 공개를 해줬을까요? 피의자가 검찰청이나 경찰청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은 여러 번 봤지만 수사 당국이 대신 그런 입장을 전하는 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결국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 의혹을 수사하는 곳이냐 아니면 고위공직자의 난처한 처지를 해결해 주는 곳이냐라는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많은 촌철님들이 호주에서 수사를 어떻게 적극 협조하나요? 줌으로 하나 보죠. 뭐. 라고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결국 호주 대사로 오늘 출국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어제 공수처에서 이종섭 장관을 이제 수사를 한 게 출국하는데 문제를 없게 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 지금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쭉 짚다 보면 결국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는 왜 호주 대사로 임명을 했느냐 이 문제에 가서 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약간 의문이 풀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러면
지금 호주 대사로 부임을 했는데 한국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이종섭 호주 대사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렇다 저렇다 재판이 이렇게 되고 있고 뭐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호주로도 그러니까 전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사로서 호주 당국과 상대를 하는데 그게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그것이 지금 그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도움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제가 지금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예. 이게 또 외교적인 문제잖아요. 상대국이 있는 거고 그렇죠? 이건 뭐 가늠하고 말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사마나팔육님이 호주에 대한 예의도 아니지 않나요? 라고 해주셨고요. 1594님 열받아서 라디오 꺼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유 그러지는 마시고요. 그리고 이거 관련해가지고 어제 대통령실 입장이 나왔었잖아요. 몰랐다. 네. 그죠? 근데 지금 어떤 춘철님은 제가 지금 너무 빨리 지나가서 아이디를 못 봤는데 어떤 춘철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대통령실 출국 금지된 거 모를 수 있죠. 근데 이종섭 전 장관 본인은 알고 있지 않았나요? 그것도 이제 그 경미한 범죄의 경우에는 또 안 알려주는 경우는 있긴 있다고 그래요. 출국 그런데 금지되고 첫 3달 정도는 안 알려줄 수 있지만 그게 네. 연장이 되거나 이러면 또 바로 근데 알려줘야 된다고 첫째 이게 하더라고요. 경미한 범죄냐의 문제가 하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두 번째 아니 주요 사건 특히나 사회적으로 크게 지금 뭐 그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중요 사건의 경우 그 피의자이나 내지 어떤 뭐냐면 의심을 사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가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되면 출국 금지 당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건 일반인들도 알고 있는 법률 상식이거든요. 근데 대통령실에서 그걸 몰랐다라고 하는 설명이 상식에 부합하는 설명이라고 봐야 됩니까? 예? 그다음에 모른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기본 조회 사항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몰랐다라고 하는 설명이 이게 납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출국 금지를 포함해 공수처 수사 상황에 대해 대통령실이 알 수 있는 바가 없고 법으로도 금지돼 있다. 출국 금지는 본인조차도 출국하려고 공항에 갔다가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사전에 고지되지 않는다. 이렇게 아니, 얘기를 했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발된 건 보도 다 나왔잖아요. 네. 그다음에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고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주요 증인으로 채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얼마든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 갖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 지금 출국 금지가 되어 있다면 시골농부님 지금 알았으니 더 수사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해주셨네요. 호주로 보내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 빨리 국내에서 수사를 마무리 짓고 아예 논란을 털고 가든지 이런 방법은 없었을까? 이 생각도 좀 들고요. 여튼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관련해서 밝혀져야 할 가장 핵심은 지난해 7월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려다가 갑자기 국방부가 취소를 했잖아요. 네. 그때 이종섭 전 장관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누구를 구체적으로 적지 말라 이런 지침을 또 내렸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때 이게 누구의 전화를 받고 나온 지시냐 이게 한참 논란이 됐습니다. 어제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종섭 전 장관이 수사 결과 발표 취소를 지시하기 전에 서울 지역 번호 02 그 번호를 찾아보니 대통령실 번호였다는 건데요. 여기서 전화를 받았다는 얘기가 또 어제 나왔거든요. 네. 과연 호주 대사로 출국해도 이 모든 진상이 잘 밝혀질 것인지 이게 너무 궁금한데 관련한 얘기는 잠시 후 3부 인터뷰에서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탄핵 심판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리했던 도태우 변호사의 유튜브 방송 5.18이 북한과 무관하면 검증에 당당해야 한다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굉장히 문제적인 부분들이 있고 특히 거기에는 북한 개입 여부가 문제된다라는 것이 사실은 상식입니다. 우리가 재조사를 해보면 당시 과연 북한의 광범위한 개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심지어 5.18을 학살로 규정하는 것은 허구적 신화에 가깝다며 양면성을 지닌 복합적 사건이었음이 분명히 공론화돼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커브길이나 이런 데에서 과속으로 하거나 이러되면은 전복되기 쉬워요. 총 사망자 수의 3분의 1은 애초부터 계엄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영역.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올 초 광주를 찾아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에 앞서선 5.18은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란 유인물을 배포했던 허식 전 인천시 의장의 징계에 즉각 착수하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이 전혀 공감하지 않으시는
극단적인 혐오의 언행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당에 있을 자리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최근 도태우 변호사를 텃밭인 대구 중남구 지역구에 공천했습니다. 네, 지금 뉴스 리포트 들으셨는데요. 도태우 변호사가 5.18에 대해서 북한 개입설을 비판하면 마녀 사냥이다. 또 이렇게 비판했다는 얘기도 지금 있거든요. 예. 논란이 좀 커지지 않을까요? 뭐 이미 뉴스 리포트의 평가의 근거도 모두 담겨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걸 되풀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공개 지지해왔던 홍원화 경북대 총장이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에 공천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자 보훈 공천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그 지적이 나왔고요. 그러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어제 보도가 됐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라. 오해받을 비례 공천은 안 한다.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보도가 나오고 본인이 또 뭐 비례 신청을 취소했다 이런 보도가 또 나오기도 했죠. 이 말을 도태우 변호사 공천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그 공천은 오해받을 공천이 아니라 비판받을 공천 아닙니까? 앞뒤 다른 공천 이런 비판 직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해받을 소지도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변호한 전력 때문에 결국 TK 정서를 고려한 공천 아니냐라는 오해 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이렇게 설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런 말 한지 몰랐다. 이렇게 설명할 것 같아서 그러면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알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지금 JB의 그 말씀은 답이 왠지 나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게 5.18 정신을 헌법 전문 수록에 담는다. 여기에 대해서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당연히 동의한다고 얘기했고요. 또 리포트에서 들으셨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찬성한다고 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 뉴스 리포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육성에 담겨 있잖아요. 우리 당에 있을 자리가 없을 겁니다. 네. 그러면 도태우 변호사는 예외입니까? 왜 예외여야 되는 거죠? 저는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알았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알았으면 어떻게 하셔야 할지는 답이 나와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진희님. 아이고 뉴스가 다 왜 이런가요. 임금님 귀의 캔디님. 참으로 모순된 공천인 것 같아요. 손뜨개님. 5.18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국회의원이 되실 거면 그냥 저는 아래서 태어났다고 하세요. 근데 해주셨어요? 오늘 한 조간이 보도한 게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그러니까 비례위성정당 국민의 미래. 네. 여기서 이제 그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을 포함해서 호남 출신 인사 5명을 당선권에 우선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왜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이런 움직임과 5.18에 대해서 저렇게 이야기를 했던 도태우 변호사를 공천하는 것은 호응하는 걸까요? 모순된 걸까요? 이건 뭐 깊게 분석하고 말 게 있는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은 나와 있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호남에 방문해서 호남에 엄청 구애를 또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꼭 사랑받는 정당이 되고 싶다. 그 얘기를 돌려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은 좀 나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런데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탄핵심판 변호인단 출신인 유영하 변호사 네. 이번에 공천이 됐죠. 그거를 둘러싸고 좀 논란이 일자 어제 기자들이 좀 물었어요. 거기에 네.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답이 이렇습니다. 탄핵은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다. 5.18은 더 오래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왜 헌법정신 수록을 이야기하고 또 광주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장현성님 정치하려면 저렇게 상식밖에 발언을 해야만 당선입니까? 라고 물어주셨는데 그건 아니죠.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새로운 택배 포장 기준이 다음 달 30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습니다. 과대 포장을 막기 위한 취지인데요. 포장 횟수 그리고 포장 공간 비율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저도 택배 많이 받아보지만 예를 들어서 손톱만한 물건을 택배 받는데 상자는 주먹만한 경우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바로 잡겠다라는 취지입니다. 환경 때문에 좋은 취지죠. 그리고 규제 대상은 약 132만 개의 유통업체,
1,000만 개 이상의 제품이었다고 합니다. 규제를 어기면 1년 내 횟수에 따라서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었는데 환경부가 돌연 과태료 부과를 연기를 했습니다. 계도 기간을 2년간 운영하면서 단속을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다. 단속을 실시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과태료 부과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다음 달 30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는데 네. 단속 안 하겠다. 네. 왜요? 환경부는 유통업계의 여건을 고려한 조치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업계가 시행 기준을 토대로 포장 방법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제도의 현장 적용성을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뭐 이런 부연 설명을 붙였는데요. 하지만 근거가 되는 이 제품의 포장 재질, 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이 개정된 게 2022년 4월 30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2년의 준비 기간을 유통업체에게 줬던 겁니다. 그러면 2년 동안 도대체 뭐 해서 이제 또 그 과태료 부과를 연기한다라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 따라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자연스럽게 오버랩되는 게 뭡니까? 50인 미만 영세사업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하자. 그때의 논란은 거의 똑같습니다. 네. 지금 나타나는 양상이. 그리고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의 방침에는 어떤 논리가 깔려 있냐면 환경보호보다는 결국은 기업의 영업활동이 더 중요하다. 이런 지금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접근해서 과연 환경보호가 가능하겠습니까? 자, 지난해 11월에 매장 내 종이컵 등 사용금지 계도기간 종료를 한 보름가량 앞두고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품목에서 종이컵 제외한 거 기억하시죠? 네. 비닐봉지 사용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지 않고 플라스틱 빨대와 젖는 막대 금지의 계도기간도 사실상 무기한 연장을 했었거든요. 이때도 영업활동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강조를 하면은 환경보호라고 하는 것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그럼 도대체 다른 데도 아니고 환경부가 이런 결정을 내려버리면 도대체 그러니까 그 지금 정부의 환경 문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스탠스는 뭐냐라고 하는 어떤 질문은 당연히 성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말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같은 논란의 반복인 건데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러면 환경은 누가 지키죠? 그러니까요. 토토로님이 혹시 이거 유통업계의 민원 해결 아닙니까?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요. 이인수님이 기후위기 얘기하는데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어제 복귀하고 싶은 전공의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작성자는 의사와 의대생 위주의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 스태프의 전원 가능한 참의사 전공의 리스트라는 글이 게시됐다고 알리면서 이를 촬영한 사진도 함께 올렸다고 하는데요. 메디 스태프에 올라온 참의사 리스트 글에는 전국 70여 개 병원별로 의료 현장을 지키는 전공의들의 소속과 잔류 전공의 수로 추정되는 정보 등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전공의가 떠난 병원의 경우 별도로 분리돼서 정리돼 있었다고 하는데 현장에 남은 것으로 추정되는 전공의 이름 일부가 공개가 됐고 출신 의대를 명시한 경우도 9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병원 떠나지 않고 남아서 진료보고 있는 전공의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타깃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어허.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네, 이래도 되나요? 자,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논리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직업 선택의 자유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이 논리를 그대로 갖다가 한번 써봅시다. 병원에 남은 전공의들도 자유로운 결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조롱과 규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제 저희와 인터뷰했던 박인숙 의협비대위 대외협력위원장이 의사들이 밤낮으로 일했는데 어느 순간 전 국민의 왕따, 밉상이 됐다.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냐 이렇게 반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되풀 수 있습니다. 병원에 남은 전공의들이 도대체 뭘 잘못한 겁니까? 이 반문 성립되는 거 맞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님이 이거 블랙리스트 아닌가요? 라고 걱정해 주셨네요. 뭐 생각은 다를 수 있죠.
생각은 다를 수 있고 생각이 다르니까 행동도 다를 수 있죠. 하지만 그냥 그걸 그 자체로 또 존중해 주는 문화 이런 것들은 좀 확산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냥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JB타임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